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시 코디네이터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여기 홍제에 재개발하는 구역의 코디네이터로 파견을 하고 있고, 제가 특히나 서대문하고 조금 인연이 좀 있어서 특히나 친숙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오히려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뭘까요?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당연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당연히 구청에다가 이게 제대로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허가 같은 걸 받는 거를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하는 일들이 생겨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시는 것도 생깁니다. 자, 그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 즉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걸 하면 대부분이 이제 주민분들이 모여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적법하게 수립이 되었는지를 허가, 신고, 인가 뭐 이런 것들을 법률이 뭐 복잡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집 지을 때 당연히 구청에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잖아요. 일종의 그런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이 집도 짓지만 그 안에 공원도 세우고 막 도로도 만들고 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설계들도 해서 허가나 인가 이런 거를 받아야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토지를 어떻게 쓸 건지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지 건축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혹시 앞단의 수업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를 설명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주변에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 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인데 저희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사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법에서 그냥 정해놨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돼 있는 건 저희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시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자금을 어떻게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지, 그 다음에 그 비용은 어떻게 내가 조달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죠. 그게 정비사업비, 추정비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사업할 때 몇 년 걸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냥 저는 기타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서 구청에 내면 인가,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내주게 돼서 그게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하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느냐? 일단은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 서류들을 해가지고 구청에 내서 열심히 구청에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인가를 자 처리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드려요. 아, 그럼 나 통지 받았으니까 나는 인가를 받은 거야. 아닙니다. 구청에서 반드시 구보라는 데다가 고시라는 거를 해주셔야지만이 효력이 생겨요. 내가 그냥 통지문만 받아서는 이게 인가 처리가 마무리가 된 게 아니다. 반드시 구보라는 거에 고시를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냐? 자, 건축계획. 저희가 원래 4월 이만큼 재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새로 정비도 하고 공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쭉 수립을 하는데 특히 이 아파트를 이렇게 건립하는 요런 계획을 이제 건축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도서를 냈으니까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령에 따라서 뭐 주택, 공동주택, 저희가 말하는 아파트, 그건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사업, 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용어로 처리가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 계획을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 국공유지 용도의 폐지.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존, 우리 구역 안에 원래 있던 여기에 막 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만약에 동청사가 있었어요. 그런 부지.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공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 공원 부지. 이거 누구 거다?
구청 땅이거나 아니면 그 뭐 국토교통부 땅이거나 재무부 땅이거나 이렇게 국가의 소유의 땅이 있었던 거죠. 그 땅에다가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국공유지 용도, 도로 용도, 공원 용도, 청사 용도 이런 용도, 그런 용도를 폐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도로나 공원 같은 걸 설치한다. 그걸 아까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허가 등을 내줌으로써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뭐 수도도 공급해야죠. 전기도 넣어줘야 되죠. 하수도도 설치해야 되죠. 아래 주차장도 설치해야 되죠. 막 관련 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서류를 내고 다 허가 승인 뭐 인가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도서를 한꺼번에 내면 구청에서 알아서 관계기관에다 다 보내요. 그래서 관계기관들이 그거를 법에 따라서 제대로 맞춰서 설계를 하고 도서들을 잘 작성했는지를 내용을 본 다음에 그거를 각자 다 처리해서 구청에다가 한꺼번에 통지를 해주십니다. 그거를 바로 의제 처리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된다. 저희 이제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관리처분을 하죠. 관리처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몇 평짜리 집을 갖고 있었는데 아파트로 내가 몇 평짜리 집을 가져가게 돼요. 그거를 할 때 자, 이 정비구역 안에 내가 건물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관리처분할 때는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 감정평가,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후에 주민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곧 처음에 받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어떤 절차로 가느냐? 그럼 앞단에 쭉 뭐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막 교육을 들으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앞단의 직전 수업에 각종 심의 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건축 심의도 받는다 그러고 뭐 교통 영향 평가도 받는다 그러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는다 그러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의나 영향 평가에 대한 게 이런 거를 다 받아서 그 내용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를 허가 도면에다가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반영하는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각종 심의나 평가 결과를 반영하면서 정비 계획과 상이한 다른 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걸 앞단에 수업에서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을 하는 큰 틀을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 틀을 갖고 세부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각종 심의랑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각각의 심의나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전문가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긴 것 같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한 거하고 다소 변동되는 내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가기 전에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을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법에서는 이런 거 받고 나서 이 인가를 받는다고만 돼 있지 요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법상으로 절차를 이렇게 쭉 따라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항상 사업시행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 이 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차상은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그 결과를 도면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에 어떤 경미하게 변경사항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변경을 하시고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자, 도서를 작성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여러분. 의견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동의서 또는 총회를 엽니다. 이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법에서 나오는 동의 요건, 총회를 통과하는 요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인가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가를 신청을 하고 나면 구청에서 아까 의제 처리라고 막 엄청 많은 도서들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구청에 접수하면 다 관계기관에다가 보내가지고 의견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유관부서 협의라는 게. 그러면 각각의 기관들에서 협의 의견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거를 조합이나 그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조치를 할 겁니다. 아,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유관기관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아, 요거는 요렇게 좀 변경하셔야 돼요 하고 나오면 그거를 변경하는 조치들을 해서 내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갖고 공람공고라는 거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저희가 도면이랑 다 작성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관계기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라고 낸다고 했잖아요. 이 조치계획이라는 걸 낸다고 하면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내용들이 변경된 게 좀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게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진행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공람공고라는 거를 해줘요. 그러면 주민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고 저는 이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 재개발 재건축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요. 근데 사업시행 계획은 뭐예요? 주민들이 재개발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낸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 재개발 반대예요? 재건축 반대예요? 이거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의견이 아니죠.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재개발 반대예요? 재건축 반대예요? 단순하게 이런 내용으로는 이런 의견은 여기서 수렴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이 공람공고는 주민한테 의견을 묻는 건데 이 시행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다. 그거는 공람공고라는 거는 법에서 14일 이상 하도록 돼 있고 구보에다가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개별로 우편으로 통지도 해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의견을 어떻게 해서 작성해서 내세요 라는 것도 양식을 같이 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그거를 구청이나 이렇게 조합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의견 심사라는 걸 하는 게 의견이 했는데 주민분들이 의견을 막 내셨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재개발 재건축 반대예요? 이런 거는 채택이 안 되는 거고요. 뭔가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이 심사를 거쳐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채택을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청에서는 최종 인가를 검토하고 고시를 내줌으로써 인가 절차가 끝납니다. 핵심적인 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졸음이 막 오십니다. 자, 손 한 번만 지금 박수 한 번만 3번. 하나, 둘, 셋. 자꾸 주시면 안 돼요. 비싼 강의료 받고 옵니다. 이거 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중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서 특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과정이 이거예요. 심의 영향평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쭉 뭐가 많죠? 그리고 점점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뭔가 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아서 실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설계사무소를 쥐잡듯이 막 잡습니다. 조합에서. 근데 이거를 안 거치고는 인가를 접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대충 해서도 인가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스케줄이라는 걸 조정을 하시잖아요. 조합의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심의나 영향평가 과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주민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는 왜 인가 접수를 안 해요? 조합장을 갈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은 이 정도로 이거는 정말 일부예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부만 저희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빨간색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평가예요. 대부분이 요거 갖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종 용역사들이 이게 주된 심의고 평가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건축 관련이나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건축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다 도서를 만들어서 내가지고 다 심의를 받는 거라서 이게 이제 우선순위들이 이 안에서도 있어요. 뭐가 끝나야지 뭐가 끝나고. 이런 순서가 잡혀 있어서 항상 조합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걸 인지해 주시고 주민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모르시니까 자꾸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계속 설계사무실이나 각종 그 용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한테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이래야지 마찰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의나 평가들을 이렇게 쭉 받아서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만드는 기초 자료로 쭉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착공하기 전에도 뭔가 이행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착공하고 준공 사이에도 어떤 확인서들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준공하고 나서도 뭔가 인증을 받거나 이뤄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2주 철거하면은 땡? 아니다. 중간중간에도 뭔가를 계속 행정 업무를 해셔야 한다 라는 거를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관심 있는 건 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생길 거야. 그 아파트 단지에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내 아파트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 내 집이 어떻게 지을 거냐. 그러면 누가 하냐. 건축설계사무소. 저희 처음에 건축설계사무소 다 선정하시잖아요. 건축설계사무소 건축 관련 도서를 쭉 만듭니다. 이 도서를 만드는 건 뭐다? 법에도 맞아야 되지만 앞에 각종 심의랑 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합쳐서 도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류는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줄줄이 썼는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죠. 걔네들이 알아서 도서를 만듭니다. 근데 건축 관련 도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관련 도서, 이건 누가 만드냐? 요 정비 기반 시설 아까 대표적인 도로, 공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는 용역사들이 따로 있어요. 설계사무소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별도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이 각각 도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 감정평가라는 걸 한번 하시게 돼요. 이게 뭐냐? 아까 용도가 폐지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 국공유지, 도로공원. 그거를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의 평가에서 내가 넘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폐지되는 그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와 그 다음에 내가 새로 또 도로랑 공원을 또 만들게 되잖아요. 위치를 바꿔서. 그러면 그 새롭게 설치하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의 시설이 어느 위치에 어떤 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사비와 토지 이거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그냥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어떻게 해요? 감정평가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정비기반 시설별 설계자의 도면이 나오면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한 거를 감정평가를 하시게 된다.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용도 폐지할 때 절차를 밟거나 이런 거를 그 해당 정비기반 시설 업체가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관련 도서, 조합이나 정비사업 관련 업체, 관련 용역업체들이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주민 동의 여부는 총회에서 결의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총회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럼 그때 이제 정비사업체가 총회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것들을 하고 특히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서면 동의서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뭐 OS 요원을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총회를 하면서 얼마 전에 통지를 하고 총회를 하고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중요하고 명부 동의하신 분, 동의하신 숫자 이게 중요하고 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하는 방법은 그냥 눈으로 봤다 아니고요. 동영상을 찍거나 반드시 속기사를 배속시켜서 속기록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회의에 참석해서 진짜 오만 회의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녹취해서 그거를 속기록으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속기사가 그 검인된 속기사가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정당하게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서 구청에다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합에 관련된 그냥 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도장 찍었으면 법인인간 증명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비 추적 내역서죠. 저희 이제 사업비 얼마 쓸 거다. 그 다음에 그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다. 우리 일반 분양해서 충당할 거다. 그런 자금 추적 내역서를 법적 양식에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철거할 건지. 기존 건축물 중에 저희 성면이라고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 이제 뭐 지붕 천장에 마감하거나 슬래트 지붕이라고 많이들 쓰셨잖아요. 거기에 성면이라고 위험한 발암 물질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 못 씁니다. 그런 시설들을 철거를 할 때는요. 이거를 막 신고를 하고 막 비닐 천막을 잔뜩 쳐서 그게 날리지 않도록 철거를 해요. 그런 계획서들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세입자 얼마나 되고 그 세입자들 어떻게 이주대책을 수립할 거다. 그러면은 뭐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분 아니면 단순하게 이사를 가실 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무슨 도서가 있다라는 건 정비사업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실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니다 보니 이거를 누가 작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싸우세요. 정비사업체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조합은 잘 몰라요. 무슨 서류를 만들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자세하게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정비사업체가 자기네는 용역 계약을 할 때 이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저 업무는 저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라고 합니다. 또는 설계사무소가 우리는 이 업무만 하지 이거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도서가 빵꾸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로 또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처음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시더라도 계약을 하시더라도 업무를 어떤 업무들이 중요하게 있고 그 업무들을 니네가 정확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 계약서에 잘 명시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우리 추가로 용역계약 또 하고 돈 또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늘어나니까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늘어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용역비가 늘어납니다. 그걸 몰라요. 조합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서 제가 이런 업무 범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누가 작성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성 알아서 다 잘합니다. 어느 놈이 무슨 서류를 작성하는지만 좀 정확하게 아셔라. 그래야지 내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도서를 준비를 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동의.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명쾌하게. 근데 너무 어렵게 써 있죠. 대부분이 이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을 흔히 저희가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법 50조 3항, 45조 4항, 뭐 6항 뭐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속기록을 작성해서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 때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속기록 작성할 때 거기에 총회라는 건 열면 몇 명이 모여, 우리 원래 조합원 전체가 몇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출석 20% 몇 명이 하셨고요. 서면 동의를 몇 명이 하셨고요. 참석 안 하신 분이 몇 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의결을 받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해요. 실은. 거기서 그리고 카운팅을 잘못했다. 서면 결의서를 받았는데 한 조합원이 공유자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한 명으로 카운팅했는데 장수를 세보니까 3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되면 큰일 나십니다. 동의를 잘못 받으면 제 아무리 도서를 열심히 잘 작성하셔도 접수도 할 수 없으면 모르고 접수하면 나중에 구청에서도 너무 많아서 체크를 만약에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소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면 비대위라는 게 생기시잖아요. 비대위에서 알았어요. 소송을 겁니다. 인가 취소하라고. 무효라고. 그러면 취소, 무효 당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사업 쭉 가는 동안에 소송 비용 다 드리고 저만큼 갔어요. 막 2주 철거도 하고 있는데 취소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백도입니다. 다시 오셔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처음부터. 그러면 난리 나죠. 동의를 해주신 조합원 분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또 조합 집행부를 뭐 업무를 태만히 했다. 조합장을 갈아라. 임원을 갈아라. 막 난리 납니다. 아마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건 동의를 잘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조합 방식일 경우엔 이런 요건으로 지정개발자 요즘 많이 해요. 특히 공공 재개발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재건축할 때 요즘 아파트에서 신탁사를 지정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또 어떻게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하지 않지만 이건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여기 이런 큰 길가에 상업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간혹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건이 어떻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요건대로 동의를 잘 받으셔야 인가가 완벽해진다. 이거는 이제 신청서 작성인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문서 작성하는 건데요. 법에서는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 양식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이거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긴 한데 행정에서는 공문이 굉장히 그냥 일반화가 돼 있어요. 일반화가 돼 있는데 이거 하나를 쓰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실은. 근데 이걸 갖고 싸워요. 인가 신청 공문을 갖고 왔네, 안 갖고 왔네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그냥 가서 그냥 한 장 써가서 그냥 접수하면 될 것을. 이걸 갖고 싸워요. 이게 뭐라고.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이런 공문 샘플이 구청에 이제 조합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하면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문들을 만드시게 되잖아요.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쓰시는 공문 양식대로 해서 우리 도시정비법 몇 조 몇 항에서 인가 신청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인가 신청해. 그래서 신청서하고 도서 우리 싹 일괄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냥 써서 내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갖고 며칠 딜레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은 그냥 구청에 협조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제출해 주시면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신청서. 이거 여기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잘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신청인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시행자 명칭 뭐 근거 일자 대표자 사무소 주소지 뭐 전화번호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보고 써야 되냐? 법인 등본상에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쭉 기재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 서류들은 뒤에 저희가 도서를 만들어서 붙인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압축시켜서 여기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요거를 썼다? 요거에 대한 근거 서류가 뒤에 붙는다.
그러니까 따라서 뒤에 근거 서류를 보고 이거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가 있는데 조합사무실이 급하게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주소 정성을 아직 못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로 씁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나중에 바뀌면 다시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되죠. 그 보면은 앞단에 여기는 또 주소가 여기 또 있잖아요. 요거는 실질 주소를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법정 양식에는 반드시 이 서류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접수할 때 우리가 주소가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구청에다가 먼저 협의를 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이 다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간혹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사업을. 뭐 이거 1년, 2년 뚝딱 해가지고 사업이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는데 간혹 정비업체들이 옛날 양식에다 타이핑을 해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양식을 법에 뒤져서 바로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작성을 하면 될 것을 그들이 항상 쓰던 대로 서류를 갖다 놓고 거기다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달라진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법정 양식들은 바로바로 법에 있는 양식을 확인해보고 쓰셔야 된다. 조합에서는 이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내용보다는 제대로 이런 거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거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쭉 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앞에 거창하게 얘기했던 일괄 처리, 의제 처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 조명허가, 도로공사 시행허가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체크한다? 설계사무소가 체크합니다. 근데 간혹 이거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분명히 나는 서류도 냈고 관련 기관과 협의도 했는데 이거 표시 안 했다고 의제 처리가 안 됐다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체크해야 한다 라는 거를 한번 교육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신청 도서 목록인데 이거 목록은 현장별로 다 달라요. 재개발 다르고 재건축 다르고. 그래서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많은 도서를 누가 작성해요? 첫 번째 건축 설계는 설계사무소가 작성하고요. 도로공원은 각각 그거를 설계하는 친구들이 하고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합과 정비사업체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또 여기다가 작성 주체 이렇게 해놨죠. 이 많은 서류들이 작성 주체가 다 누가 있어요. 이게 다 뭐 확정된 어떤 도서 목록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이러이 무수히 많은 도서들이 작성이 되고 그거를 작성하는 주체가 주로 누구다 라고 명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별지 서식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법정 서식대로 잘 썼는지. 왜냐면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지만 이 조합에 계신 분들이나 주민분들은 비전문가시고 생애 한 번 재개발 재건축을 할까 말까입니다. 그 어렵게 사업을 하는데 별거 아닌 걸로 문제가 생겨서 백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그래서 자료로 드린 이유가 나중에 갖고 계시다가 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서식 확인은 잘했어? 숫자는 잘 썼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막 머릿속으로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누가 주로 작성을 한다. 라는 거를 잘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자 이제 서류를 다 작성을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준다? 관련된 기관에다가 협의를 보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제가 적었죠. 건축 관련, 정비기반시설 관련, 사업시행 관련 이렇게 쭉 지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놨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다? 이 아래 이거는 조합에서 확인 안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과 각 설계사무소나 정비기반시설 관련해서 또는 정비사업체 친구들이 같이 어떤 서류들을 어느 기관에 보낼지를 다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 근데 많고 기관들도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게 구청별로 또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서울시도 가끔 조직 개편이라는 거가 일어나서 명칭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못 찾아가지고 협의를 간혹 다른 데로 보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전에 확인들을 좀 하라고 여기서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 조합원이고 조합이신 거예요. 맨날 전문 용역사들 잘 썼다 하더라도 걔네가 삐끗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분들한테 갑니다. 하루가 늦어져도 이자나 우리가 입주할 날짜가 그만큼 늘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모이고 이틀이 모이고 3일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그 새 집에는 들어가 보고 살아야 될 거예요. 간혹 가시다가 늦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곧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별거 아니고 내가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내가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듯 싶지만 그리고 별거 아닌 듯 싶어서 그냥 방치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입주는 묘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조합에 있는 계신 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찌할거나 이런 교육을 여러 번 받으시면서 풍월이라는 게 있고 그 풍월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관부서 협의를 보내면 아까처럼 의견을 주고 그걸 조치를 해서 드디어 이제 구청에서 공람을 해주는 공론공고. 말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공람공고란 무엇일까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주민이 근데 여기서 원래 거기 구역 안에 내가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다 주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니까 실질적인 거는 재산권 행사는 소유주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특히나 소유주분들, 조합원들한테 공고문 안내를 드려요. 의견 내실 거 있으면 내시라고. 그럼 그 우편물 받으시고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찌하였거나 그 지역에 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알고 있는 주소지가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편물이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다 많은 홍보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인터넷에다도 올리고요. 구보에다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인터넷에 올리고 구보에 올려도 또 이게 인터넷 이거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또 개별로 우편물도 발송을 해드리는 거긴 해요. 그래서 여기 조합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 경우에는 조합원분들한테 좀 초장에도 주소, 연락처 이런 거를 조금 항상 뭔가 이사를 가면 조합에다가 반드시 좀 신고를 잘 해라 라는 걸 평소에도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네 재산권은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런 공고문을 뭐 하나 보내줄래도 주소가 다른데 어떻게 보내줘. 그냥 아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 다 재산권 행사의 기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게 조합에서는 뭘 관리를 잘해라. 조합원들의 집 주소 같은 거, 연락처 같은 거를 잘 꼼꼼히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공람 공고를 하면 이렇게
구보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예시죠, 예시. 어디 있는 거 제가 이름 지우고 해가지고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람 장소, 구청 어디 과, 그 다음에 어디 조합사무실. 그러면 거기 가서 서류들 보고. 자, 이거 할 때 공람 장소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구청과 조합사무실에는 뭐다? 그 서류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야 돼요. 갔어요, 주민분이. 서류가 없어요. 공람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민분들이 거기서 깽판을 치시겠죠. 난리 칩니다. 왜 안 하냐? 특히나 비대위가 가시면 조합 뒤집어지겠죠. 일반 분이 가서 궁금해서 내 집이 어떻게 지을지 궁금해서라도 갔는데 서류가 없다? 그러면 난리 나신다. 조합에 난리 나시면 피곤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예요. 구청에서 하는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단에 우리 이거 사업시행인가라는 거 하기 전에 뭘 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세부 건축설계도 하고 도로설계도 하고 공원설계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에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거는 구청도 하지만 시청도 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하냐? 구역면적, 대지면적, 저희 아파트 짓는 단지 있잖아요. 저희 구역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거기 가장자리에 도로도 내고 인접 주민들하고도 같이 쓸 수 있는 공원도 하고 그런 것들은 빼고 저희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 대지면적, 그 다음에 도로공원 설치면적, 그 다음에 막 도면을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는 땅이 이렇게 높아요. 나는 낮아요. 근데 똑같다고 막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하는 사람은 이거 똑같이 보고 합니다. 그럼 땅을 메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행정청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맞게 다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해요. 정비계획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높이, 용적률 이런 거 무슨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잖아요. 용적률 플러스 20% 더 받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거저 받나요? 거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에다가 뭔가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하죠. 기부 체납 면적, 시설 제대로 맞췄는지 그런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정비구역 안에 가끔 보면 저희가 도면이 정비구역이 몇 필지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이 크잖아요. 몇백 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번이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서류를 작성하다가 그러면 그 지번은 빠지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때.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세세한 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심의 결과 잘 반영됐는지,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맞춰서 다 작성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개 법령에 맞춰서 의제 처리할 거 도서 다 작성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국가에서 원래 갖고 있던 구청이나 뭐 서울시나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던 거 내가 주고서는 새로 뺏어오기는 하죠. 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런 시설들 잘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쭉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조합에선 동의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동의 못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 기사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년 10월 29일 날 신문에 났던 거예요. 인터넷 기사로. 근데 조합에서 진짜 동의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숫자를 잘 세야 되는데 잘못 세서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받고 나서 사업 쭉 가고 있는데 취소. 그러면 앞으로 갔던 거 다 헛된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한번 이렇게 갈 때 사업 시행인가 한 1년 막 1년 반 이렇게 거쳐서 가고 막 관리 처분도 막 하고 있는데 뒤로 온 거예요. 그럼 2, 3년을 뒤로 백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입주를 2, 3년 더 늦게 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중요한 건 안에
도서의 내용보다 실질 동의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관계기관에서도 다 봐주잖아요. 저희 전문가들이 설계도 해주지만 제출하면서도 협의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관계기관에 보내면 또 체크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라도 혹시 뭐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자 치유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거는 그냥 아웃입니다. 아웃. 이게 실수로 잘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고의로 잘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한때의 유혹으로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네. 아웃.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거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검토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오늘 책자에 이렇게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가 처리되고 나면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사인해서 자, 적법하게 이거 처리됐습니다. 라고 해서 담당과에서 조합으로 인가가 처리됐다라고 알림 공문하고 인가서에 저희가 아까는 인가 신청서를 냈으면 구청에서는 다 처리가 되면 인가서를 드립니다. 공문하고 인가서, 인가조건. 인가조건 한 이만큼 되는 책자처럼 막 이렇게 줘요. 여러 장을 출력한 거. 이게 뭐냐? 아까 많은 도서를 내고 많은 기관에 협의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막 의견 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런 의견을 다 붙여서 주십니다. 나중에 이걸 잘 이행하라고, 유념하시라고. 그 인가 조건과 그 다음에 고시문, 고시 예정문이죠. 이가 처리가 난 다음에 구보에 고시가 돼야 되니까 그 고시 예정문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허가 같은 거 받으면 뭐 자질구레하게 뭘 내래요. 국민주택 채권도 사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고지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옵니다. 그거 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개발일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라는 걸 줍니다. 요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만약에 누락이 돼 있으면 내가 재개발하다가 아까 필지 하나 누락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재개발 한참 가다가 그 사람이 미동의자예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협의가 안 돼서. 수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명부를 잘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대상자 명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서 조합에다가 통지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시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고시 예정문을 보내드린다잖아요. 고시문 안에는 요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중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변경할 때마다 고시를 또 하게끔 돼 있어요. 요게 이제 통지하는 샘플입니다. 샘플. 땡땡부에서 어디 주택재개발 사업에다가 인가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인가서, 인가조건,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안내문, 별첨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아까 인가조건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의 세트. 예, 세트를 해서 주고 아까 인가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가번호 무슨 사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근데 간혹 공문이 왔는데 인가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 찍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인가는 효력이 어디서 발생한다? 구보에 고시를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이거 도장 안 찍혀 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처리된 거예요. 도장을 간혹 이거 청년이 봐보셔서 저 못 받았어요. 근데 막 조합에서 막 독촉을 해. 막 달라고. 그냥 보내줘요. 왜냐면 구보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장이 안 찍혀서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냥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보내드려요. 구보에 나는 게 효력이다. 벌써 아까 지금 몇 분 됐죠? 몇 분 안 됐는데 그새 까보고 계시잖아요? 이겁니다.
대망의 이 하나를 받고자 그 많은 서류를 만들고 주민분들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드디어 고시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보에 이렇게 고시 번호와 날짜 이런 게 이렇게 쭉 해서 내용을 쭉 아까 뭐 고시문에 뭐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구보에 이렇게 게재를 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무상양도 아까 국공유지 기존 국공유지 용도 폐지하고 저희가 받고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많이 받습니다. 무상양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부침해서 요 명세를 주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거에 누락돼 있으면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또 변경을 하셔야 된다. 자, 처음에 이제 쭉 달려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 좀 바꾸고 싶고 저것도 좀 바꾸고 싶고 막 이렇게 졌어요. 특히 재개발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파트 평형을 좀 바꾸고 싶어요. 주민분들이 예전에는 30평에 살고 싶었는데 그 중에 반이 우리 한 40평에 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형을 막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죠. 반이나 그렇게 막 큰 평형 가고 싶다는데 그러면 설계를 막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앞으로 다시 가서 바꿉니다. 바꿔서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가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뭘 바꾸느냐에 따라서 일반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크게 바꿀 거냐 살짝 바꿀 거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법에는 요거에 해당하면 이거는 우리가 경미하게 해줄게. 살짝 바꾸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총회 동의 없이 그냥 서류 내. 그럼 처리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벗어나면 다 일반 변경 또는 중대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각종 심의도 받고 쭉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도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내가 뭔가 주민들이 막 의견을 막 모아서 뭔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사업이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얼마쯤 걸릴 것 같고요. 그 정비사업체하고 설계사무실 이런 데다 물어보면 알죠. 대충 얼마쯤 걸릴 것 같아.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거 바꾸자는데 이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거는 중대한 변경, 일반 변경입니다. 시간 이만큼 걸립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토론을 해야죠. 조합에서는. 시간 이만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주민분들 어떠세요? 이거 변경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어떤 경우는 앞단의 정비계획부터 변경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오래 갑니다. 사업이 빨리빨리 가면 이게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만들고 내 아파트 평형도 이렇게 구성도 하고 안에 단위 세대도 이렇게 좀 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때 계획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인가받을 때쯤 되니까 한 5년 지났어. 그랬더니 트렌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아. 내지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아파트 싫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인 경우에는 항상 상속과 증여를 염두하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법에서는 경미한 변경과 일반 변경을 나누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소요되는 절차와 기간이 매우 상이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시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돈입니다. 결국. 빨리 입주하려고 사업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최근 같은 경우 어때요? 공사비가 급상승, 분양가는 급다운. 이런 시기를 맞으면은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막 각 조합에서 난립니다. 뭐 고분양가 제재 이런 거 없애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모로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주춤주춤해요.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그땐 좋았으니까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시기에 빨리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저는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수업을 하면서 하나씩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위험한 거 카더라 통신. 우리 집 아들이 이런 거 잘 알아. 우리 옆집 아들이 건설사다녀? 우리 사돈이 재개발 좀 해봤어? 막 이런 거 갖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나요? 다 달라요. 어디는 저기 평지에서 재개발해요. 어디는 여기 막 산이 있는 데서 해요. 어디는 앞에 막 강이 있어요. 어디는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50평형대하고 20평대가 섞여 있어요. 그럼 50평대 있는 분들이 재건축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내가 아파트 받아본 들 최대 2채밖에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1 받고도 현금으로 또 받아. 나는 그냥 이 아파트에서 살래 그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어주지도 않아. 조합에서. 왜? 절대 다수적으로 20평대에 있는 분들이 30평대로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일반 분양을 많이 늘려야 하니까 내 거는 쭈그러들어. 그러니까 반대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카더라 통신이에요. 옆집에 모시기가 뭐 옆 동네에 내 친구가 뭐 사돈의 팔춘이 어땠다 막 그런 소식으로 우리랑은 전혀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계속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은 달라요. 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만 다 다릅니다. 현장별로. 아마 여기 이제 뭐 재건축 하시고 재개발 하시고 하시면서 왜 우리는 왜 저긴 저렇게 높이 가는데 나는 왜 낮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현장이 다 달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 똑같은 생각으로 누구는 됐다, 우린 왜 안 돼? 이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누구 얘기를 카더라를 들었다 그러면 걔하고 나는 뭐가 다른지를 먼저 아셔야죠. 알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계셔야 주민분들 설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카더라다. 카더라로 시간을 잡아먹으시면 입주도 빠이빠이, 내 분담금도 증액된다. 그래서 항상 스케줄 관리도 중요하고 괜한 헛소문,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셔라. 그걸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시간은 그만큼 날아간다. 그리고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그때요. 완전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용은 절감해라. 아까 앞단에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면 다 A라는 업체가 저는 10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 놓고 걔네는 일부러 10가지만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용역비를 쌓아야지 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고 막 빼고 나서 용역계약을 싸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불포함입니다. 추가 내세요. 저희 옵션 같은 거죠.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싼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그들은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된다. 적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적정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굵직굵직하게 가려내셔야 한답니다. 수입은 그때야. 시기 좋을 때 사업하셔야죠. 근데 그 시기는 내가 어떻게 초이스를 뭐 할 수가 없죠. 실은. 왜냐면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막 주민분들이 우리 이거 옵션 해줘, 저거 옵션 해줘, 우리 막 단지 특화해가지고 막 조경을 엄청 잘해줘. 좋죠. 근데 다 뭐다? 돈이다. 그거 다 설계 반영화도 돈이고요. 공사할 때 다 돈입니다. 근데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조합집행부에서 막 설계사무소 이거 해줘, 시공사 이거 해줘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산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도 없고 난리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돈 다 내야죠. 그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해달라. 이런 거는 나의 분담금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의 공사비를 더 들여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할지를 예측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냥 뭐 이거 공사하는데 평당 몇만 원 들어가니까 몇만 원 다 합쳐보세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내 주머니에 당장 지금 재개발하는데 자 조합원님들 저기 한 1억씩만 각출하시죠? 낼 수 있으세요? 없어요. 후정산입니다. 후정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모르고 막 해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거 진행할 때 그리고 심의 같은 거 하실 때 뭔가 조치 계획을 한다고 했죠. 유가무소 협의할 때 조치 계획 한다고 했죠. 다 돈입니다. 그게 돈이 드는 건지 돈이 절감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짚어보시는 게 비용도 절감하고 수익도 그때 하는 일이에요. 같은 비용을 들여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비용은 많이 투자하는데 싸구려 물건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염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재개발 하시다 보면 재건축인 경우에는 별로 이제 없는데 재개발을 무상양도 할 때 그냥 다 그냥 거저 받는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 아까 새로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있다 했잖아요. 법에는 요 비용 안에서만 무상양도 하게 됐어요. 내가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재개발을 하는 내 현장에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새로 설치하는 게 주로 나는 새로 주는 거는 덜 주고 싶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갈 때 봤더니 유상으로 취득해야 될 국공유지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국공유지가 많아서 내가 다 공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없고 그 상응하는 것만큼 내가 기부 체납도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돼서 재개발을 한 해 못 한 해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언제 생기냐. 정비계획 수립할 때도 한번 알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때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계가 돼서 이 정비기반 설치비용, 토지 감정평가에 설계해가지고 공사비가 나와줘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라서 이 단계에 가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요게 하나의 변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 관리 잘 하시라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거 엄청 많습니다. 왜? 물가 상승이 급상승도 했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 자재 수급이 안 됐죠 하니까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막 올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조합에서는 이 검증을 맡겨요. 맡기도록 돼 있어요. 맡겼는데 그 금액만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억을 증액을 해달라고 했어요. 시공사가. 검증했는데 너 120억밖에 안 내는데? 나 30억 못 줘. 근데 이게 지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서 시공사는 달라고 하는데 왜냐면 자기가 자재를 수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물건을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만큼 돈을 먼저 쓰고 그것만큼 이자가 늘었겠죠.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돈을 더 달라는 건데 우리는 또 검증해 보니까 주민들이 돈 막 줘라 하겠어요? 자기 분담금 늘어나는데 맞겠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관리할 때 저는 요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시공사 선정하고 중간중간에 저희 설계 변동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지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할지를 미리 좀 시공사하고 얘기를 나누셔라. 시공사가 일부러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뒤통수 때리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는 자기는 수주를 했으니까 일은 해야겠고 근데 지금 막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계약을 해지를 당할까 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합에 계신 분들은 누구 재산을 방어해야 돼요? 내 재산과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화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어찌하였거나 관리가 된다. 이걸 안 했다가 방치했다가 나중에 터지면 조합원분들한테 할 얘기도 없잖아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이랬어 라는 것과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일단 가고 보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실은. 대부분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지금 이런 분쟁이 생겨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나갑니다. 중재 차원에서. 근데 대부분 확인해보면 이런 케이스예요. 중간에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몰라서 못 하시고 알지만 나중에 한번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게 눈덩이가 돼서 입주를 못하게 컨테이너로 막고 유치권 행사한다고 키를 주지 않고 입주를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 꼭 알려드려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빨간 줄을 긋게 생겼다. 그런 경우가 법에 나와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자, 사업시행인가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중대한 변경을 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이걸 해야 돼요. 발생을 해서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 변경을 까먹고 안 하시거나 그냥 나중에 하지 해서 묻혀놨는데 터진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의 아니게 나 조금 늦게 하려고 했는데 빨간 줄을 긋게 생기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작성 변경의 총회 의결을 거치. 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동의다.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백도 하셔야 된다. 또 빨간 줄 그신다. 이런 것들을 법의 맨 뒤에 있어요. 이게 뭐 법의 맨 뒤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 앞에만 열심히 보세요. 뒤에 준공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에만 드립다 봅니다. 착공하면 끝. 난 이제 사업 다 한 거야. 시공사가 공사해서 준공만 내주면 돼. 아닙니다. 조합은 끝까지 청산할 때까지 다 끝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피해 나가실 수 없어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소송은 한 번 걸리거나 그러면 끝까지 대법까지 가면 한 3년 넘게 걸리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아니었어요, 어쨌어요 막 소송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걸리면 어쨌거나 피곤하시기도 하지만 돈도 많이 든다. 왜? 내가 계속 변호사를 사야 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러니까 돈 들고 피곤하시고 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정말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자, 교육은 제가 오늘 강의하면 물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제 서대문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항상 보실 수 있게 만들어서 두신다고 하니까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계속 이렇게 1대1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도 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이런 사이트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정비사업 정보 몽땅. 이거는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포털입니다. 여기 안에 뭐 유용한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점마다 특히 도시정비법은 1년에 몇 번씩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엊그저께 법을 봤는데 내용이 순식간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나 생각지도 않게 내가 법을 어기게 생겼네. 그러니까 항상 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현행 법을 보셔라. 그래야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법이 저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고요. 그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의회에서 자치 조례를 또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든 법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법을 본다는 얘기는 요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규칙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전국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거. 이제 막 서류를 뭘 발급하거나 확인할 때 많이 뭔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것도 보셔야 돼요. 토지가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무슨 행위를 하려면 무슨 법을 저촉받고 막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려 있습니다. 요런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사업시행인가 취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디서 결정한다?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변호사한테 자꾸 뭘 물어보시게 돼요. 이거 맞아요? 이거 틀려요? 그러면 순서대로 보시는 법. 법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애매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지리외신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시 지리외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은 판례,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내려줬다. 그거를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변호사님들도 그걸 보고 답변서를 작성해드려요. 어차피 법률 자문 받으시면 몇백만 원 주시고 그거 받으실 때 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돼 있어요. 그럴 바엔 조합 안에서 뭐 사무장이나 누가 있잖아요. 야, 이거 찾아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 내용 갖고 우리 한번 보고 변호사 자문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자. 그러면 돈도 아껴지고. 조합에 단돈 몇백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조합 임원이 다 각출해서 사업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자꾸 쌓으셔라.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광장. 뭐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아까 국토교통부 지리외신 이런 거 있다고 했죠? 여기 찾아가시면 돼요. 민원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이런 교육들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교육 받으시고 또 서대문에서 다른 또 강좌 열리면 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과정들이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보고 또 찾아보시고 이래야지 사업을 안전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서대문 국정장 계시는데 행복 100%입니다. 행복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